오늘은 주로 그 중에서도 초점을 자율주행차에 대한 초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화두가 되다 보니까 그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들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장단점들이 서로 교차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밝으면 밝을수록 어두운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 어두운 부분들을 얼마큼 밝게 만들어주냐가 관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율주행차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한 가지 어두운 부분 중에 하나가 또 해킹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성이 커집니다. 제가 또 여기 안 써있지만 자동차 급발진 연구회도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급발진에 대한 기자회견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국토교통부하고 엄청나게 많이 싸웁니다. 정부에서는 몇 건 조사해서 운전자 실수라고 발표를 하지만 저희는 원인이 있다 해서 몇 가지 부분들 발표도 했었고요. 대안도 장치까지 개발해서 발표했는데 정부에서 도입을 안 합니다. 모든 메이커가 외면을 하고 있죠. 또 언급을 하면은 욕을 많이 먹으니까 전혀 언급도 안 하고 있고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 1000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모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급발진에 대한 부분도 지금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일주일에 뭐 한국 소비자원도 제가 분쟁조정위원이지만은 이 소비자원이나 아니면 국토부에 이렇게 보고되는 것도 있지만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억울하다 보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법적 구조가 상당히 좀 미국의 징벌적 보상하고 틀게 보상적 보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되는 이 비전문가가 밝혀야 되니까 불가능한 구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에 미국은 이 소비자가 말했을 때 자동차 메이커가 자사의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메이커가 밝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결론이 유추되기 전에 중간에 합의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급발진이 생기게 되면은 보상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 구조가 우리는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게 되면 거의 다 급발진이라는 것을 저희 금방 아는데 물증이 좀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에 따라 무작정 패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급발진이 아무리 많이 생기고 사람이 많이 죽어도요. 자동차 메이커는 느슨합니다. 우리나라 메이커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 100% 이기기 때문에요. 억울한 사람이죠. 죽을수록. 죽은 사람만 억울하죠. 근데 이러한 급발진에 대한 부분들은 의도하지 않게 자동차가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급발진하는 이런 상황을 이제 급발진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해킹에 대한 것은 일부러 제3자가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은 오픈 이 소프트웨어 다시 말하면은 이 개방형 OS가 적용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앞으로는 자동차의 개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일부 벌써 적용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이 소나타가 엘레바마주에서 생산된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일부러 집어넣는다든지 해가지고 차를 제어를 해주는데 이 개방형 OS 하게 되면 해킹에 대한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건이 성공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고를 일으켜서 부상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사고도 몇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 영화에서는 얼마든지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당연히 흔적도 없애면서 이런 부분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자율주행차의 어두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술자 엔지니어들은 굉장히 핑크빛으로 보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도 이제 엔지니어다 보니까 또 특허나 개발품 이런 것들이 한 20가지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특허를 가지고 오는 분이나 발명품 중소기업에서 가지고 오는 것 중에서 가장 위험성이 뭐냐면은 자기 도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전혀.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 노벨상 20명 나와야 되는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자도취형이 굉장히 많은 게 이제 발명이라든지 신제품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들이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굉장히 핑크빛으로 많이 올리는데 실제로 어두운 부분이 더 많습니다. 저는 자신하건대 저도 이제 전자제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셈블리어라든지 예전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을 구성을 해서 직접 만들고 또 구현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걸 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차가 구현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 러시아와 같은 데서 자율주행차가 일반 유인운전하고 더불어서 같이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부정적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까지는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율주행차는 몇 년 이내에 구현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요. 아마 초보적인 단계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따가 뭐 예를 들어서 구글카, 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 쪽에서 운영되는 구글카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겠지만 상당히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보다도 법적인 부분들은 5년 정도 앞서가고 있어요. 미국은 거의 마무리 단계 쪽으로 법적인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보험이라든지 아직 심각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알겠지만은 법적인 체계 자체가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 자율주행차부터 우리가 말하는 사물 인터넷 개념으로 나오면 법적인 구조가 인간이 아니라 객체에 대한 개념으로 바뀐다는 구조도 많이 얘기하고 있죠. 이 법을 관련하는 분들이요. 상당히 좀 고민거리가 많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이 구현이 가능한지 어떤 부정적인 부분인지 뭐를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질문사항에서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질문하셔도 괜찮고요. 또 끝난 다음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질문하실 때 자율주행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친환경차 우리가 말하는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연료전지 또 스마트카, 커넥티드카 연결시켜서 말씀하셔도 되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잘라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세단식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또 애프터마켓 쪽은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륜차나 중고차도 정책 연구나 이런 것들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오토바이 관련된 것까지 싸그리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쪽도 다 괜찮습니다. 요새 제가 그 기술 표준원 쪽에서 관계하는 거는 내비게이션하고 블랙박스 쪽을 제가 위원장 맡아서 이 KS 기준부터 또 국제 표준에 대한 거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또 앞서 있는 나라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을 이제 외국에다 국제 표준화하는 작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먹거리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자율주행차 본격적으로 하겠는데요. 일단 개발 현황하고요. 향후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일단 9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개발되고 있고 지금 어느 시점까지 와 있고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또 현대차 같은 데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하고 실제로 장점, 단점 또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먹거리가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구현에 대한 시점에 대한 부분들 실제로 우리 인간의 습관과 관습, 법적, 제도적 부분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라 교통안전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거 잘못도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청에 대한 어떤 운전면허 제도 개선 있죠. 이 운전면허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경찰청 욕하는 게 저입니다. 그래서 이 개선을 하면은 경찰청에서 연락이 와요.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흡하다 매일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하루 반이면 따는 나라죠. 호주하고 독일 같은데 이 최종 정식 면허까지 3년이 걸립니다. 우리나라 딱 하루 반 걸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 손재주를 갖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루 반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칼럼에다가 이 한류와 더불어서 외화 습득의 하나를 이 운전면허로 쓰자. 재작년에도 중국에서 5,000명이 우리나라에서 따갔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에서 우리나라 면허가 하도 엉망이다 보니까 경찰청에다가 제도 개선을 해라. 중국 진짜 아마 가시겠지만 개판이지 않습니까? 역주행 기본적으로 항상 볼 수 있고요. 아직도요. 심각합니다. 보면서 역주행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 구조가 잘못된 게 많아서 운전하다 말고요. 길 자체가 이 입체 교차해서 거꾸로 들어가는 구조가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한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면허가 심각성을 알고 중국이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너무 심각하니까 면허 개선을 해라 그랬더니 대답을 뭐 우리나라 구조상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지금 상해부터 해가지고 작년 후반부터 우리나라 관광 비자로 와서 운전면허 따가는 걸 인정을 안 해줍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면허 따면은 중국에서 이 필기 시험만 보면은 자동으로 중국 면허로 돌려주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이제 허가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한 부분입니다. 이게 MB 때 이 간소화 한마디 했더니 그냥 밑에서 오버페이스를 해가지고요. 다 죽여버렸어요. 제가 바로 자문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완전 위원회 해체하고 백지로 만드는 상태니까 우리나라 얼마큼 심각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 승진한 분들이 대부분 다 경찰청의 간부니까 그 간소화에 주도했던 분들이 절대로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길거리에서 교통사고 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횡단보도 사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에서 최고 수인 거 아시죠?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년을 보고 20년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짧게 한다는 거. 특히 5년 단임이다 보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것들도 5년 만에 끝장을 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길게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 자율주행차가 바로 교통안전부터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차를 개발해서 그냥 나오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지금 구글카 이 렉서스 RX 시리즈죠. 이 모델을 삼아서 지금 개조해가지고 이거 보게 되면 핸들하고 뭐 가속 페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죠. 다 자율주행차를 만듭니다. 옆에서 이제 보조원들이 앉아가지고 자율주행을 할 때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그 브레이크 잡을 수 있는 시동 버튼하고 이런 것들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렸죠. 이게 이제 구글카인데 이 장면이 바로 이제 그 사고 났던 장면이죠. 이 버스하고 접촉사고 생겨서 가장 세계적으로 이슈화됐던 자율주행차가 완벽치 못하다는 하나의 그 사례를 보여준 거죠. 이게 이제 구글카가 지난 6년 동안에 330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을 했는데 사건이 열 몇 건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이 자율주행차의 책임은 한 건도 없었고요. 모두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었어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올 초에 생긴 것 중에서 이 사건은 일부 구글카 자율주행차가 책임이 있다고 처음으로 선언하면서 자율주행차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이세돌이 이제 알파고를 더불어서 AI 인공지능 하면서 그게 이제 사실 이슈화 됐었는데 사실은 자율주행차 나중에 AI 인공지능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 20몇 년 전에 그때 당시에 AI라는 말을 쓰진 않고 우리가 뉴러 컴퓨터라는 말로 시작이 됐던 걸로 생각하는데 그 뉴러 컴퓨터를 어셈블리어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뉴러 컴퓨터 쪽도 저도 일본 관련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인 부분도 제가 잘 압니다.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AI가 결국은 자동차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결국은요. 그래서 응용을 최대한 해주겠지만은 걱정되는 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뭐 정의는 뭐 일반 법적 정의도 돼 있지만은 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이 운전자 없이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시켜주는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차의 움직임에 대한 이 사례를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에 나왔던 거를 하나 캡처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일단 센서가 많이 들어갑니다. 또 위에 꼭대기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라이다 센서라 해가지고 주변에서 360도를 돌아가면서 인지를 해서 한 200m 정도를 인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각각의 모서리에 예를 들어서 초음파 센서라든지 보완되는 센서를 집어넣어 가지고요. 입체적인 도로 지도를 만듭니다. 입체 지도를 만드는 거죠. 자기가 주행을 하면서 그거를 실시간적으로 빠른 속도로 고속으로 처리를 해주면서 명령을 내리면서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센서를 얼마큼 줄여주느냐 또 통합적으로 만들어주냐가 관건입니다. 일단은 말씀드리겠지만 단점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차가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가격이 고가로 편성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라이다 시스템이 국내에서 아직 국산화시키려면 3년 정도 걸리는데 한 대당 전체 시스템이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8천만 원 굉장히 고가죠. 그래서 국산화시키게 되면 한 3분의 1, 4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자동차 값에 해당되는 센서 시스템이더라고 알고리즘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이 많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자율주행차가 연구되면서 미국에서 이 아마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 나오겠지만은 미국에서 유명한 해커가 직접 그 자기 자동차에다가 역시 렉서스 쪽에다가 이 센서를 몇 개 직접 본인이 사다가 구입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심어가지고 운전석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제어를 해서 자율주행차를 만들었죠. 그 비용이 뭐 3,400만 원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고속도로 운행하는 장면이 기자하고 더불어서 유튜브에 올라온 장면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동차 메이커에서 진행하는 자율주행차는 허상이다. 너무 비용만 부담시키면서 돈벌이다라고 이 해커가 강조를 했어요. 본인도 구사를 해서 쉽게 이렇게 되는데 무슨 몇 천만 원이냐, 몇백만 원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상당히 이슈화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무리 잘 만든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가 생기지 말아서 인명에 대한 손실이 없어야 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자율주행차가 개발되면서 제일 많이 적용되는 것은 결국은 고령자 운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 실버 세대가 급증하고 있고 일본 마찬가지고 선진국 마찬가지인데요. 운전자 자체가 고령화되면은 젊을 때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은 판단 능력 또는 기기 조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사고가 많아지고 있죠.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설문을 해보게 되면은 고령자들한테 설문해 보면 나는 언제든지 노숙하게 운전에 대한 부분들은 감각적으로 20대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답변이 거의 100% 똑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게 되면 한 90% 이상의 기능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됩니다. 이런 부분의 보완을 바로 자율주행에서 나오는 능동식 안전장치를 통해서 보완을 해주는 게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면서 목적은 이거지만은요, 여기서 나오는 기술 개발을 지금 현재 차에다가 하나씩 구현을 하면서 이 먹거리를 많이 만들면서 다른 차종의 차별화를 통해서 훨씬 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차종을 판매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 적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처리 능력도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이제 요새 5G, 6G 이런 거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차에다가 서버에다가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는 없고 결국은 메인 서버하고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5G, 6G가 바로 판단 능력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하고 연동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앞으로는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특히 최종 단계에서는 자율주행차가 하나의 IoT 사물 인터넷 개념으로 바뀐다는 개념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부터 우리가 말하는 초고속 통신망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필수 요소로 떠오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자동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적인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의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동차의 개념이 아시겠지만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생활공간, 움직이는 컴퓨터, 움직이는 가전제품 결국은 IoT 쪽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매년 초에 보는 것 중에서 여기 CES, 세계 가전전시회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거 아시죠? 세계 5대 이 모터쇼가 있죠. 첫 번째 열리는 게 바로 디트로이트 모터쇼입니다. 북미 오토쇼라고 그러죠. 그게 첫 번째 1월 두 번째 주에서 세 번째 주 사이에 열리거든요. 근데 1월 첫째 주에 열리는 일주일 전에 열리는 게 라스베가스 세계 가전전시 CES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자동차 하는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요. 어디 가느냐? 라스베가스부터 가요. 거기서 뭘 보느냐? 차를 봅니다. 가전에서 가서 차를 봅니다. 올해 25%가 자동차가 전시됐어요. 전체 중에서. 왜? 말씀드렸죠. 움직이는 가전제품으로 바뀐다라는 게 바로 자동차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거기가 신기술이나 응용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바로 이제 디트로이트로 넘어가서 모터쇼를 보죠. 모터쇼에 막 하도 같은 걸 하도 많이 보니까 거기서 거기다 또 뻔하거든요. 요새 자율주행차, 또 친환경차,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모델들이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1, 2년 동안에 세계 모터쇼 가보게 되면 거의 색깔들이 비슷합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음 주 2월 2일부터 부산 모터쇼도 있죠. 저도 프레스데이에 잠깐 갔다 오지만은 차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러 갑니다. 차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한꺼번에 기자들 다 모이니까 얼굴 보고 CEO들 만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갔다 오는데 이 자동차의 개념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자율주행차에 대한 개념을 특히 응용에 대한 거를 많이 보기 위해서는 모터쇼보다도 이런 CES 가전전시회가 훨씬 더 볼거리가 많고요. 응용도 많습니다. 그만큼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자율주행차는요. 먹거리가 워낙 많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뭐 센서나 카메라에 대한 거, 아까 라이다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디스플레이라든지 또는 각종 반도체 소자, 우리가 말하는 전자제어 장치 있죠. ECU 같은 것들이 요새는 고급 승용차는 50개가 들어가거든요. 완전히 제어가 분류가 돼 있고 통합 ECU가 있고요. 완전히 지역별 역할 분담을 하면서 캔 통신을 하고 있죠. 그래서 ECU 자체에서 오류를 일으키게 되면 바로 급발진도 일으킬 수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말씀드린 대로 또 개방형 OS 썼을 때는 웹에서 침입하게 되면 해킹이 될 수 있는 이런 요소들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발진 연구회 회장이다 보니까 이제 KBS 이런 데서 계속 요청이 와요. 미국에서 해킹이 한 서너 건 성공을 했는데 우리 한국형 모델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자존심이 상한다. 우리도 해킹에 뭔가 하나 성공하자. 얼마 전에도 독일 운전자협회에서 세계 그 수십 개 차종,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쌍용차, 티볼리도 다 들어가 있었죠.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 키를 다 복제해가지고 다 복제가 되는 걸 확인했죠. 한 개 차종만 빼놓고 복제가 되는 거 아마 뉴스 들으셨죠. 어떤 차종이든지 다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몇 초 이내에 복제를 합니다. 왜? 우리 스마트 키라는 게 자동차의 본체에 있죠. 키박스 쪽에서 송신기 쪽으로 주파수를 쏘고 있고요. 스마트 키는 아마 배터리가 들어가요. 여기서 주파를 쏘거든요. 연동을 해서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은 자동차가 주인님 오셨네요. 그래가지고 무장 해제라고 해서 열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주파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차를 주차해 놓고요. 스마트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식당에 와서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엉뚱한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복제기가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거. 복제기 갖다가 몇 초만 연동시키면은 내 주파수 동조화 시켜가지고 가지고 가서 그 차 몰고 없어집니다. 모든 차가 다 그래요. 모든 차가.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이슈화 됐었죠. 허상이다는 얘기죠. 다 보안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아는데 이런 것들도 이 차 자체는 아니지만 다 해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쉽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언론 쪽에서도 우리 쪽에다가 이제 해킹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해킹팀을 하나 조직을 해서 본격화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두 개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 메이커에서 알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차로 하지 말라고. 예, 리콜 때문에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어느 차종이 떠오르면은 그 차종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거리가 다 모이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회사,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자동차를 올인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LG전자도 차량 사업팀 별도 생겼죠. 삼성전자도 자동차 금기사항이 자동차라는 개념이었는데 작년에 전장 사업팀 출범을 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그 삼성이나 LG 쪽 CEO들 특강을 제가 몇 번씩 해줬어요. 앞으로 먹거리가 어디 가든지 당연합니다. 벌써 LG전자 같은 경우는 차량 사업팀 자체에서 차량 사업팀 쪽에서 나오는 자동차 관련 부품 매출이 1조를 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미 자리매김을 시작했다는 거고 삼성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삼성 SDI부터 LG전자 이렇게 많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자동차가 접목을 해야 되는지. 왜냐? 자동차 자체가 워낙 아시겠지만은 이 종축구조, 하천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대차 중심으로 해서 뚫고 들어갈 구멍들이 없습니다. 이 부품 업체 같은 거 있죠. 아무리 좋은 제품도 납품할 수 있는 길이 없을 정도로요. 이미 제국화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마불사, 우리는 못 죽여라는 논리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그러죠. 그래서 매일 저도 욕합니다. 왜냐? 변신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지하지 않으면 요새는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글로벌 메이커들도.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민거리가 많아지고 있죠, 요새. 그래서 기술은 자율주행차 3년 정도 뒤떨어지고, 친환경차도 뒤떨어지고, 지금요. 뭐, 요새 잘 팔리는 경유차도 중대형 쪽은 안 나오죠. 왜 엔진 쪽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다 요새 미세먼지 집중화되다 보니까 요새는 자동차 메이커가 다 엎드려 있습니다. 왜냐? 아시겠지만 스즈키, 미쓰비시, 연비조작, 폭스바겐 지금 다 번졌죠. 거기다가 저번 주에 발표했던 한국 닛산, 요새 아마 이번 주까지 난리가 날 텐데요. 그것도 지금 조작이다 아니다 논란 피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칼럼을 2, 3년 전부터 쓸 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 메이커가 연비나 환경 기준에 대한 인증 기준은 하도 편법을 많이 써가지고요. 자유스러운 기업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편법이라는 것은 적법과 불법이 왔다 갔다 하고요. 벌금도 많이 냈거든요. 특히 국내 메이커는 국내에서 인력업만 그냥 슬쩍 내면서 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현대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스럽지가 못해요. 잘못하면 유탄 하나 맞으면은요, 옆에서 사망입니다. 거꾸로 서 있다가.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가 요새 자유스러운 기업이 없어요. 연비나 인증에 대한 것들. 그러다 보니까 엎드려 있으라 전 그러거든요. 엎드려. 요새 유탄 맞으면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새 기업들이 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저번 주 발표한 대로 예를 들어 실내 인증 기준에 비해서 질소 산화물이 20배, 30배 나오는 거 원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근데 확인한 거에 불과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 문제. 일단은 그래서 먹거리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자율주행차차로 다 모두 다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전자 부분이 일반 자동차는요, 30%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동차가. 근데 2020년 정도, 한 4년 이후에는 40%까지 올라가거든요. 친환경차는 훨씬 더 비율은 높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기자동차, 이런 연료전지,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훨씬 더 높죠, 전기전자 비율이. 전기전자가 사실은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고 먹거리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LG나 삼성이 이쪽으로 들어온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주문형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먹거리가요. 요새 가전제품도 사물 인터넷 개념으로 바뀌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뭘로 바뀝니까? 제일 좋은 게 24시간 연동이 되면서 움직이는 게 바로 냉장고죠. 냉장고에다가 이제 컴퓨터 붙이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00만 원, 800만 원짜리 이렇게 냉장고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사물 인터넷 개념으로요. 자동차를 움직이는 사물 인터넷 개념을 쓸 때 가장 좋은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직 초보적인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고, 다른 서 있는 정차되어 있는 거하고 완전히 틀리다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먹거리가 앞으로 이쪽으로 집중된다는 거, 하나의 흐름이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향후의 자동차는 이런 부분이 키입니다. 친환경, 교육, 고효율, 고안전, 또 스마트 기능, 우리가 말하는 커넥티드, 또 자율주행까지도 모든 것이 접목이 되면서 이 자동차가 가전제품화해서 바뀐다라는 건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내외 기술 수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년 정도 뒤져 있습니다. 3년 정도.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선진국을 100%를 했을 때 우리는 80에서 한 83% 정도. 보통 그걸 3년, 4년 격차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요. 우리가 핵심 기술은 라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직 국산화가 안 돼 있고요. 예전에 정부 심사, 이번에 예타 사업 같은 거 심사 들어가게 되면은 좀 두리뭉실해요. 제가 정부 큰 덩어리 심사 들어갈 때는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잘못하게 되면 눈 가리고 아웅에 이 세금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연구비로. 근데 현대차가 꼭 들어가 있는데 보고서는 굉장히 좋은데 이 완성도 자체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사실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돈 쓰려면은 실제 길거리에서 주행 테스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뭘 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증 테스트가 안 되는 상태에서 무슨 개발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물론 도로별로 해서 외곽도로, 또 한산한 도로에서 시속 30-40km 미만의 도로에서 점차 중앙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도심 쪽으로요. 테스트를. 그래서 이 여러 번을 통해서 한 번도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실증 테스트고 완성도가 높은 건데, 국산화 시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 도로에서 기능을 발휘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테스트는 굉장히 빠져 있어요. 3,000원, 5,000원짜리 정부의 그 프로젝트에 그게 항목이 빠져 있대요. 말이 안 되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집어넣으니까 아주 곤혹스러워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국토교통부에서 도로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거 책정하는 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점차 안으로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차가 우리가 말하는 아침에 출근할 때 러시아어에서요. 도심지 진짜 복잡하죠. 사거리에서. 사람들 너 깜빡거릴 때 뛰어가죠. 한쪽 오른쪽 차선 끝에는 자전거, 보행자, 오토바이, 차가 택시 가다 쓰다 반복하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거기 자율주행차 하나 딱 던져보세요. 다 전체 병신돼 버립니다.
향후 5년 후에 나오는 차도요. 그런 거 올리면 못 올립니다. 절대로 못 올려요. 확신을 합니다. 그거는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초기에 엔지니어들은 핑크빛을 된다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실제 적용하는 거는요. 자동차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한테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3D 컴퓨터로 이용을 해서 자동차 만든 거 미국에서 샘플 나온 거 얘기 들으셨죠? 신문 좀 보시고요. 저기 언론 좀 너무 연구 아랜데만 하지 마. 3D 컴퓨터가 뭡니까? 예? 3D 컴퓨터. 아, 3D 프린터. 그렇죠. 3D 프린터. 3D 프린터로 차 만드는 거 아시죠? 3D 프린터로 만든 그거를 제주도에다가 가지고 와요. 일부를. 그래서 권한을 가지고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을 지금 적용을 하는데 안전 기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요청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실정의 법에 만들어서 환경 기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과연 똑같이 일반 자동차가 충돌 테스트를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오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지식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법적인 부분들 푸는데 사실 여러 가지 고민거리도 많아요. 또 안전이라는 전제 조건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고민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자율주행차에 대한 것들도 이 사실 규제를 갖고 있는 그 국토교통부인데 고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요. 이래저래 잘못하면 얻어맞을 수도 있는 부분도 많고 또 안전에 대한 직결되는 부분들은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 선진국에서 이렇게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기술 확보에 대한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아마 저번 주 일주일뿐이 안 됐죠.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 자율주행차 또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아마 들으셨죠. 이런 것들을 전격적으로 다 풀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도 원래는 5개 정도만 지금 잡아놨었는데 수도권 경부고속도로하고 뭐 광주, 수원 몇 군데 잡아놨다가 요번에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완전히 풀면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푸는데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만 빼놓고는 다 풀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한 거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 먹거리까지 같이 마련해서 함께 이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도 많이 발표를 해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거는 고민거리가 좀 많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진행되는 부분은 아시겠지만은 실증도로에서 운행하는 것들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국내에서 작년에도 뭐 코엑스 앞에 사거리라든지 한두 건 정도 실제 길거리에서 시험하는 것들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났었지만은 사실 사람이 안 다니고 마네킹 세워놓고 하는 거는 의미가 전혀 없죠. 그래서 미국에서의 사람 다니는 길 이런 길에 이 테스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미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기술도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나마 가장 앞서 있다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제네시스에다 적용을 해서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이 초보적인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향후 몇 년 이내에는 시속 30-40km 이하의 도로에서만 적용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좀 부재되어 있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이에요. 아직도 물론 이제 R&D 쪽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차에 대한 관리는 국토교통부고 환경이라든지 뭐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에 대한 보급은 환경부가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세 개의 정보부서가 삼각 편대 트라이앵글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일본도 똑같습니다. 국토교통성, 환경성 이런 데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일본 같은 데는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잘 내요. 역할 분담도 그렇고 필요하면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굉장히 잘하는데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래서 부처 간의 이기주의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6개 사단법인 맡고 있는데 2개씩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씩 2개씩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다 보면 조율이 안 돼요. 어느 정도냐면은 저번에 이 전기차 이 전국 포럼을 하나 여는데 이 3개 부서의 자동차 담당 주무 책임자죠. 과장을 불러서 이제 패널로 쓰는데 패널들이 처음 만나서 서로 명함 교환을 시켰습니다. 자동차 3개의 책임 부서 과장들이 얼굴 처음 만나는 거예요. 반년 만에. 얼굴을 몰라가지고 명함 교환할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스커션이라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조율이. 그래서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장차관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저도 뭐라 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부서를 불러야 되거든요. 최선 과장을 국토부나 환경부를 불러야 되거든요. 유관 사항인데 이거는 거기다 물어봐야 되는데 없어요. 안 부릅니다.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들 그러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를 못 낸다는. 그래서 컨트롤 타워에 대한 부재는 이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거는요. 마찬가지고요. 거기다 지금 레임덕 본격 시작될 때면 더 안 될 거죠. 2년 동안은 물 말아먹는 이런 개념도 많으니까 상당히 고민거리도 많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학연관의 시너지 효과도 많이 못 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이런 것들도 이제 기회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 수준에 대한 것들이 예전에 조선 비제에 나왔던 얼마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 보시겠지만 역시 독일이 굉장히 무섭죠. 이 벤츠라든지 아우디나 BMW 이 볼보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차에 대한 안전은 세계 최고의 기준인 거 아시죠? 이 퍼스널 세이프티에 대한 부분들
특히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모르고 브레이크를 안 잡았을 때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자동 정지되는 기능. 지금 나오는 차는 상당 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시험 많이 해보거든요. 실차에 나온 거 가지고요. 진짜 잘 씁니다. 잘 써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안전에 대한 이 부분들은 볼보 같은데 굉장히 뛰어나죠. 4번은 이미 날아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상당히 상위권을 나타내고 있죠. 폭스바겐이 좀 떨어지고, 이 현대기아차가 이제 13위 정도다 얘기를 하고 있고, 테슬라가 생각에서는 여기 들어가 있죠. 근데 뭐 아마 엔지니어 감각이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은요, 전기차 같은 특히 이제 전기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 차하고 내연기관차하고 봤을 때 내연기관차를 센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탑재를 해서 에너지 변화시키고 장치도 복잡해지고 비용도 올라갑니다. 사실 제일 좋은 게 전기차예요. 전기차는 그 일반 내연기관차 부품을 최대 3만 개 정도로 봤을 때 전기차는 12,000개에서 15,000개입니다. 반토막입니다. 부품 수가. 일단 엔진 변속기에 가장 복잡한 게 빠져버리거든요.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자체는 같은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센서라든지 시스템을 탑재하기가 사실 제일 좋아요.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뭐 우리가 말하는 내연기관차의 급발진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물론 해킹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대책은 세워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에너지 변환 쪽에 대한 측면에서 볼 때는 같은 전기차 또는 친환경차 쪽에다가 자율주행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능동적으로 좋다는 것이죠. 그거는 감각적으로 다 느끼거든요. 실제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 자체가 벌써부터 이 지금 내년 말에 모델 3, 이 중에서 아마 신청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내에서 한 1000대 정도 예약 신청을 했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는데, 모델 S 타보신 분이 있겠지만 17인치 모니터 있고 타보면 차가 아니거든요. 움직이는 컴퓨터입니다. 느낌이 완전히 틀려요. 물론 앨런 머스크가 만든 회사 자체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차를 타게 되면 차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요. 센세이션을 일으킨다는, 혁신을 일으킨다는 거죠. 거기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깔아가지고 내 차의 모델 S의 모든 상태를 이걸 다 볼 수가 있죠. 제어도 일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율주행에 대한 기능을 기초적인 거지만 벌써 모델 S에 넣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접근도가 다른 차에 비해서 전기차다 보니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한 것까지 상당히 내세우는 게, 그래서 테슬라가 굉장히 인기를 끄는 이유가 또 차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사람이거든요. 국내에서 한국 자동차 수입 자동차 협회 같은 데서 싫어합니다. 테슬라 들어오는 거. 카이다라 그래가지고 수입 자동차 협회 아시죠? 거기가 이제 주로 딜러 쪽이라든지 실제로 이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협회인데, 아시겠지만 테슬라 자체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팔면 3단 구조로 보통 돼 있지 않습니까? 제작자, 판매자, 소비자 중심인데, 이 테슬라 자체는 판매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매 기능으로 직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아직 안 들어와 있지만 일본의 도쿄 같은데 이 테슬라 매장 가보게 되면요, 전시장이지 매장이 아니에요. 사람만 있고요. 카탈로그도 종이 카탈로그 안 만듭니다. 테슬라는 원래 자기네 시스템 셋이 이렇게 뭐 차 두세 대 놓고 영상 나오고 있죠.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라는 거야, 우리 거를. 그 전시장이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차의 신청을 어디서 받아? 본사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판매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이다 같은 데서 싫어하죠. 얘네들 들어오면 자동차의 판매 구조가 무너져 버리는 부분이니까 싫어하죠.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물어봐요. 예전에 테슬라 모델 3 때문에 카이다 가서 중역한테 인터뷰를 받았더니 굉장히 부정적으로 XX 하면서 인터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왜 그러냐고 그래서 당연하죠. 판매자가 없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슬라 자체가 무서운 것이 바로 이제 이러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구조라는 거예요. 차만 잘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에 대한 지금까지 130년 역사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시키겠다라는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좋죠. 혁신 기업이니까 끌어들어서 전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예산에 대해서는요, 우리나라 굉장히 적어요. 지금 정부에서 한 4천억 정도인데 그것도 한 4, 5년 정도 들어가는 건데 2016 일본 2016년만 5,700억입니다. 올해만. 물론 이 메이커에서 들어간 예산은 별도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예타 심사한 거는 3천억 좀 넘게 했거든요. 3천억.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니까 상당히 좀 고민거리죠. 그게 바로 보시다시피 2022년 좀 땡겼죠. 이번에 발표해서 2020년 정도까지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나아지긴 하더라도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비용이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고민거리도 많죠. 사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똑같이 규모도 똑같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4대를 수출하는 입장에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고민거리가 많아요. 그렇다고 친환경차 삼총사인데 하이브리드, 전기차, 연료전지 어느 것도 다 소홀히 할 수는 없거든요. 세 가지 다 해야 되죠. 자율주행도 해야 되죠. 먹거리는 제대로 또 만들어야 되지. 숙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사실 40년 동안에 세계 5위까지 올라간, 또 품질도 수준까지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자동차. 자부심 가져도 괜찮습니다.
예, 중국이나 이런 데 쫓아오려고 길을 쓰고 있지만 잘 안 됩니다. 엔진하고 변속기 작업자적 원천 기술 확보하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중국 20년 동안 따라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이브리드는 엔진 변속기 독자 기술에다가 배터리에 모터 시스템까지 병합시키는 부분이니까 더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지금 도저히 종속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엎어버리고 도토리 키직인 전기차를 선언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쫓아오는 속도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잘해야 된다는 게 바로 지금의 어떤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자율주행차에 대한 각국의 실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운행 기준에 대한 거.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요, 실험 도시 MCT라는 걸 벌써 미시간주에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실험 도시에는 여러 가지 센서나 이 자율주행을 운행할 때 여러 가지 특성 같은 걸 집중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대신해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 구현하는 어떻게 보면 실험 도시죠. 일본도 지금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가 KCT라 그래가지고 지금 3년에 완성시키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것도 좀 한 2년 정도로 당기겠다 이렇게 좀 요번에 얘기했어요. 저번 주에 이제 발표를 했죠. KCT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요게 이제 올 초에 발표된 것이죠. 그래서 5개 지역에 대해서 경부고속도로에서 이 호법 분기초까지 41km 고속도로는, 그 다음에 수원, 용인, 고양, 광주 이렇게 얘기했는데 319km 정도를 지정을 했지만은 이번에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아주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들마다 이 자동차 관련 먹거리는 하나씩 다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는 대구, 그 다음에 수서 연리전지부터 친환경차는 광주, 뭐 이런 식으로요. 하나하나 이 정부에서 창조경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선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들 자동차에 대한 개념을 하나씩 다 넣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먹거리가 자동차가 집약돼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뭐 이미 2013년부터 면허 발급하고 있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이 산학연구원 모두 일본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죠. 지금 굉장히 올인하고 있죠. 2013년부터. 그래서 특히 외국에서는 보험 처리의 관련법에 대한 개정이 상당히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길거리 나오게 되면 한 건이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보험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간단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사실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만든 걸 벤치마킹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형 모델 정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서둘러야 된다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요번에 규제 개혁에서 발표했던 마이크로 모빌리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뭐냐면은 이륜차 오토바이도 아니고 일반 자동차도 아닌 1인승, 2인승짜리 초소형 친환경 이동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르노의 트위지 같은 거 있죠. 트위지. 작년에 정부에서 이 BBQ하고 서울시하고 르노 삼성하고 가지고 들어와서 시범 운행한다고 작년 초에 발표를 했다가 세종시에 불려가서 박살났죠. 네, 법규도 없는데 너네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해가지고 저는 저대로 정부 욕을 한참 했거든요. 왜? 그거 하기 작년 초에 나오기 1년 전에요. 이 국토부하고 국회하고요. 정책 간담회 열면서 제가 좌장을 봤었어요. 그래서 그거 L7이라고 있죠. 마이크로 모빌리티 관련 법을 마련하기로 이미 합의를 봤던 내용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일반 언론에서 나와가지고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일종의 갑질을 하니까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부 욕을 한참 해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쪽은 완전히 이제 개방을 하겠다 그래서 다음 달인가 다음 달 다다음 달 정도에 르노의 트위지 전국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립니다. 1, 2인승이기 때문에 한번 충전시켜서 100km 가고 속도가 한 80km 나옵니다. 근데 그런 차종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세안이나 이런 데서도 이미 만들었고요. 국내 중소기업 먹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은 값도 1,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보조금 받게 되면 훨씬 더 다운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죠. 1, 2인승이고 또 이 배달 문화를 완전히 바꿀 겁니다. 앞으로는 오토바이, 예를 들어서 이 스쿠터의 속도 소리 내면서 배기가스 뿜으면서 같은 거 다 사라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주택가의 어떤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느끼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것들은요. 사실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율주행차는 나중에 꿈이기 때문에 구현되는 거 물론 먼 미래 나이가 많이 들어서는 구현되는 모습을 보겠지만은 당장 급한 것은 뭐냐. 풀 파킹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파킹 어시스트 시스템에서 주차 보조 시스템은 많이 적용을 하고 있죠. 일본에서는 경차도 다 주차 보조 시스템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일본은 아시겠지만 도로 좁고요. 그 다음에 차고지 증명지 없으면 차를 구입 못하죠. 주차장도 워낙 좁고요. 고가입니다. 차 운행한다는 것 자체가요. 한 달 유지비가 장난이 아니죠. 근데 아시겠지만 남성하고 여성하고 차에 대한 특성이 틀리죠.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침착하고요. 차 운전에 대한 과속이나 준법 정신에 대한 것들이 남성보다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여성은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공간 감각이 떨어져요. 남자는 쓱 지나가고요. 여기 주차장 넓이 딱 보면요. 내 차가 들어간지 않는데 동물적 감각으로 느껴요. 딱 지나가는데 여성은요. 집어넣기를 대여섯 번 반복을 해. 그리고 옆에 차 범벅이 만들어 놓고 또 그냥 가. 그 여성의 공간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좀 나은 게 뭐냐면 SUV가 차고가 좀 높고요. 차 크기가 적으면서 주차 보조 시스템이 들어간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주차 보조 시스템에 경차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활용하니까 접촉사고가 아예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기 차 운전 솜씨를 자신하면서 보조 시스템 거의 다 안 쓰잖아요. 그러다 범벅이 만들죠. 그리고 문콕 테러. 옆에 문에 곰보나는 건 아마 아시죠? 제 차는 한 200군데나 있을 거예요. 200군데. 그걸 일명 문콕 테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실제로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어려워하는 게 도심지 들어갔을 때 내가 만나는 장소 호텔에 왔는데 주차장을 찾아서 장소가 없어서 뺑글뺑글 돌다가 10분, 20분 날아가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20, 30분 전에 와야지 불안하지 않거든요. 저도 여기 왔을 때 여기 오는 것도 처음 오는 데니까 찍고 오면은요. 또 요새 내비게이션 아시죠? 몇십 미터 오면은 근처에 왔다고 종료합니다. 어디? 그다음부터 어디? 예, 도심처럼 어디 이러죠. 그게 이제 문제. 제가 내비게이션 KSK 위원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 다 KS 기준 만들고 블랙박스 마찬가지 다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진륜이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거든요. 오다 보니까 또 뺑글 돌아요. 주차도 그렇고. 근데 앞으로 풀 파킹 시스템이 나오게 되면요. 굉장히 편합니다. 자율주행의 응용 중에서 제일 좋은 기능이거든요. 이거 저속이면서 주변의 인지 기능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눌러서 호텔 앞에 도착하면요. 애플리케이션 깔은 휴대폰에서 스위치 딱 누르고 그냥 들어가 버리면 얘는 얘가 알아서 주차장 들어가서 빈 공간 찾아서 알아서 들어가고 시동 끄고 안전 모드로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님하고 만나서 나올 때 스위치 딱 눌러주게 되면은 얘가 알아서 시동 켜고 나와서 출입구 쪽에 딱 대기하고 문 열고 대기하고 있다. 이거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꼭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풀 파킹 시스템인데 개념이 틀려져요. 앞으로 운전할 때 내려서 스위치 누르면은 그냥 주차장 얘가 알아서 들어가고 이 부분은 일부 적용이 돼서 곧 나옵니다. 거의 다 지금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한 1, 2년 정도 있으면 풀 파킹 시스템 적용하는 거 지금 나올 겁니다. 일렬 병렬 주차 다 나오죠 지금은요. 굉장히 쉽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또 올 어라운드 뷰라 해가지고 운전석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장면으로 보이잖아요. 굉장히 편한 거 아마 느끼실 텐데 그럴 정도로 이 접촉 사고에 대한 이런 것들도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바로 이 며칠 전에 저번 주에 선언했던 부분이죠. C까지 포함해서 어린이 보호구역만 제외한다. 그 다음에 조향 기능, 속도 제한에 대한 폐지에 대한 부분들 중소기업 R&D 지원해 주겠다. 또 상생 구조회를 만들겠다. KCT 실험도시를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로 구축하겠다. 또 실증 대학 연구, 즉 산학 연관에 대한 연관성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을 저번 주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것들을 예산도 확충을 하면서 좀 보완을 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생겼던 구글카 사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아시겠지만은 뭐 전혀 사고가 없었고 17건 정도 중에서 이 책임 인정에 대한 거는 첫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사고 난 배경이요. 이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저속으로 해서 우회전할 생각이었는데 여기에 모래주머니가 쌓여 있었어요. 도로 배수로 근처에 모래주머니. 그러니까 얘가 센서를 가지고 인지를 하니까 여기 있다 보니까 아 크게 우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약간 옆 차선으로 침범을 하면서 자 침범을 하면서요. 눌러주세요. 침범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크게 지금 바깥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3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이 자율주행차는 충분히 쓸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감지하겠다 생각을 해서 침범을 했는데 버스가 안 쓴 거예요. 버스가 안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 RX 모델, 렉서스 RX 모델의 좌측 앞부분이 프론트 팬더 쪽이 부서진 부분이죠. 그래서 일부 책임을 통감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몇 퍼센트 책임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로 결정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야 이게 자율주행차가 완벽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이때요 보조석에 이 안전요원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안전요원도 버스가 쓴다고 생각을 한 거야. 여러분들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운전자가 대부분 맡기지 조수석에 누구 앉았다고 갑작스러운 걸 내가 잡을 수 없잖아요, 그죠? 결국은 운전자가 거의 100%지 조수의 역할은 상당히 지금 한정돼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 안전 요원도에 앉아 있어도 똑같은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슈화돼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해지겠구나라는 이슈를 제공했던 것이 바로 이번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개 가능성입니다. 지금 병신이라는 게 폭설, 폭우, 안개, 그 다음에 황사 같은 먼지 같은 거 많이 일어날 때 있죠. 특히 앞차가 확 지나가면서 비포장이나 아니면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흙이 떨어져서 날르는 거 있죠. 먼지가 많다 그러면은 센서 가지고 감지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류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지금 자율주행차가 센서 아무리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요, 포트홀을 못 찾습니다. 포트홀. 포트홀이 뭐예요? 겨울철에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아스팔트가 구멍 나서 구멍 난 거 아시죠? 우리 운전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피하고 동물적 감각을 움직이죠. 이게 동물적 감각 없었거든요. 그래서 포트홀, 심지어는요, 바닥에 떨어진 덩어리가 뭔지를 잘 몰라요. 이게 돌덩어리인지 신문지 이 나무 종이상자가 떨어진 건지에 대한 것들 완벽한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건요, 운전을 몇 년 안 했다 하더라도요, 몇십 년 동안 몸에 밴 실상에 대한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종합적인 감각이 아닙니까? 동물적 감각 딱 알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인지를 못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거기다가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고장났다. 수신호 못 알아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횡단보도에 사고 많이 생기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 지나갈 때 손 들고 아이들 교육 어떻게 시켜요? 우리 여러분들 자녀 있겠지만은 유치원이나 아니면 초등학교에서 운전자가 아이 컨택트 눈을 마주쳐라 이러거든요. 눈 마주치면 운전자가 알았어 건너가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아이 컨택트의 병신인데 아예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지금 센서 가지고만 이 체계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율주행차 원하는데 오늘은 황사 많으니까 자율주행차 금지?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물론 센서를 많이 집어넣으면 되지만은 자동차는 최고의 물품 중에서 경제성 논리입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경유차가 유럽에서는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늘고 있죠. 계속. 환경은 미세먼지, 경유차 규제해야 된다 난리가 나고 있는데 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경유차는. 왜? 당장 5만 원, 10만 원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연비 30% 가솔린 차보다 높죠. 휘발유는 경유가 휘발유에 대비해서 20% 저렴하다 보니까 한 달 동안 5만 원, 10만 원 절약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학원 애들 한두 명 더 보내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지 환경에 대한 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런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인센티브를 유도하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걸로 옮겨갑니다. 차 구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경제성 논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센서나 이런 것들을 가미를 해서 군사용 무기는 가능합니다. 가격 필요 없거든요. 군사용 무기는. 근데 자동차 자체는 경제성 논리입니다. 철저한 경제성 논리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고요. 또 혼잡한 사거리에서 수백만 가지 조건을 판단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양지역에서 분당까지 이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무인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걸 믿고 타는 이유가 뭐예요? 지하도고요. 지하고. 궤도를 달리니까 스더라도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믿고 타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요, 얘기가 틀립니다. 일반 길거리에서 차량에 대한 것들을 못 믿긴다는 거죠. 항상 그러죠.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느냐. 아무리 좋아도요. 뒤에서 실제로 테스트하게 되면요, 그런 것도 많다래죠. 자율주행차 운전할 때 조수석에서 안 타는 사람 많대. 불안해가지고. 요원으로요. 운전석에 앉아서 있어도 돼. 잘해도 잠 안 잔다는 거죠. 왜? 눈을 부릅뜨고 앞에 본다는 거야. 긴장도가 더 높아. 내가 너를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130년 자동차 역사 동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수백만 가지 조건을 그렇게 능동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단한 얘기 아니죠. 특히 아마 AI 쪽에 대한 탑재에다 굉장히 고민거리가 많아지죠. 이거 만약에 윤리적 판단에 대한 것들이죠. 이런 부분 많이 제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노란 옷을 입고요. 뿅아리들이죠. 뿅아리들이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이렇게 손 들고 몇 명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내 차가 고장이 났어요. 브레이크도 고장나고 아무것도 말을 안 들어요. 그 운전자 입장에서는요, 거기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들 꺾죠. 핸들 꺾고 무작정 내가 죽건 부상당하고는 그 다음 문제죠. 그건 생각 안 합니다. 일단 애들이 몇 명 지나가는 거 윤리적인 부분이죠. 꺾죠. 근데 이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는 극단적이긴 하더라도 탑승자 안전 우선을 딱 프로그램이 돼 있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부터 보호해야 되죠. 덜 부상을 입혀야 되죠. 밀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판단 기능을 줄 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죠. 그래서 자율주행은 기술적인 것만 의존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차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일반 고정되어 있는 가전제품하고는 개념이 틀리다.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한 고민거리는 많아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경우죠. 어떤 도시에 자율주행차만 전차가 있으면 괜찮아요. 수제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시속 20, 30km 같은 경우에는 저속이고 이런 경우에는 수제 낫습니다.
또 관광 지역 같은데 같은 코스에서 사람이 안 들어가게 만들어서 하는 코스 있죠.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율주행차만 있는 경우에는요, 서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수제 놔둬도 돼요. 문제는 일반 길거리에서 사람이 운전하는 유인운전과 자율주행이 혼재됐을 때 조우할 경우입니다. 이때는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차는요, 고령자용 자동차, 또 능동식 안전장치라고 보통 얘기해요.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은 수동식 안전장치죠. 에어백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부상을 경감시켜서 터지는 거죠. 이런 게 수동식인데, 능동식은 뭐냐면은 사고가 나기 전에 제동을 해주고 핸들을 꺾어주고 충돌 자체를 미리 예방해주는 장치죠. 최고죠. 사실은 사고를 아예 방지해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능을 이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면서 나오는 기술을 지금 현재 차에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태양의 후예들에서 그 애인하고 차 안에서 스위치 땅 돌리면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애인하고 키스하는 장면 보셨죠? 그거 보면서 저한테 몇 명이 질문했어요. 저 진짜냐고. 진짜 됩니다. 제네시스 지금 있죠? 에쿠스 EQ 900, 900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율주행 기능이 일부 있어요. 일부 있는데 10초입니다. 10초입니다. 그거 누르는데 10초가 왜 10초를 줬냐면요. 10초 주게 되면은 앞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하고 차선에 대한 이 기능이죠. 카메라 기능이 있어가지고 차선을 유지해서 가거든요. 속도까지 유지해서 주변을 보면서 10초를 주는 이유가 이 운전할 때 보통 핸들도 잡고 물건을 옆에 있는 거 잡을 때 있죠. 잡아야 되는데 고속도로 잡아야 되는데 이걸 놓을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을 때 요거 눌러서 그거 잡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장면에 집어넣어가지고 선전을 위해서 집어넣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키스해도 되냐고. 이제 그런 부분을 했는데 10초입니다. 10초 이상 하면은 갑니다. 그리고 가는 것보다도 몇 초 지나면요. 앞에 경고가 떠요. 경고가 빨리 잡으라고 핸들 빨간 게 떠있어요. 손을 빨리 잡으라고 뜹니다. 앞에 계기판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길어져요. 시간이 길어지고 아까 풀 파킹 시스템. 사실 그런 게 들어가게 되면 편하겠죠. 물론 고급차부터 적용을 합니다. 경차까지 내려오려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경차 요새 ABS 들어가는 거 20년 걸렸거든요.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급 수용차 이상으로 물론 이제 요새는 기술 개발도 빨라지고 있고 대량 생산하면서 저가가 되다 보니까 고급 옵션의 하향 평준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가차에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상용화에 대한 가장 많이 보였던 장면이죠. 이게 벤츠 작년에도 시승에 대한 장면 나왔었어요. F01이라는 럭셔리 인 모션이라는 자동차의 이름을 붙였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겼습니다.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이죠. 자율주행차. 가장 대표적인 사진이에요. 이게 가장 많이 세계에서 많이 보이는 모습인데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 모드로 딱 바뀌면요. 요게 어떻게 바뀌어요? 자동으로 휙 돌아갑니다. 휙 돌아가면서 안에서 핸들이 쭉 올라와요. 유인 모드로 딱 바뀝니다. 그리고 무인 모드, 자율주행 모드로 딱 스위치 누르면은 모든 게 다 돌아가면서 앞에 사람하고 대화하고 잠자고 책 보고 디스커션하고 하는 이런 장면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미래의 모습이다 그래서 컨셉트카를 만들어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츠가 세계 1위의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델이 가장 대표적인 사진 장면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용에 대한 것들, 그래서 실증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증 데이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악조건에서 과연 자율주행차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까에 대한 부분들을 학습을 해줘야 되거든요. 또 데이터 누적을 통해야 되겠죠. AI 같은 것도 결국 학습 기능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역시 최고의 악조건에서 과연 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회의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2020년 정도 해도 한산한 지역에서 관광 지역 같은 데서 시속 30에서 40km 정도로 운영하는 정도로 자율주행에 대한 기능을 보완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동식 안전장치를 통해서 좀 더 사람한테 구현해주는 부분들 이게 이제 가까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혼잡돈 조건에서는 사실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판단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에 대한 것들 또 혹시라도 사고가 생겼을 때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줄 것인가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한 것 자동차 메이커의 책임이냐 장치를 만든 사람의 책임이냐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이냐 또는 예를 들어서 그걸 운영하게 된 지자체의 책임이냐 정부의 책임이냐 이 보험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지금 책임 소재인 것들도 애매모호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보험상에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 이제 AI,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 탑재됐을 경우에는 더더욱이 고민거리가 많아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이고요.
결국 해결 과제에 대한 것들은 악조건에서의 운행, 센서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혼잡도 극한치에 달한 경우, 또 예를 들어서 윤리적인 판단, 또 말씀드린 해킹에 대한 부분들, 이거 굉장히 취약하죠. 개방형 OS 쓰게 되면 무조건 들어갈 여지가 커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근데 휴대폰하고 애플리케이션 쓰려면 개방형 OS는 기본이거든요. 지금 애플이나 구글이 덤벼드는 이유는 결국은 차를 제어해주는 게 하나의 가전제품을 보는 거 시각이에요. 어떤 OS가 들어가느냐 따라서 삼성 같은 데서는 기를 쓰고 하드웨어를 많이 만드는데 소프트웨어도 신경 쓰고 있죠. 지금 자체 소프트웨어 이름이 뭐죠? 뭐죠 이름이? 타이젠이요. 지금 중국에서 인도에서 생산하게 된 저가 휴대폰은 타이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가 휴대폰에서는 타이젠 같은 거 개방용에서 자체 개발한 거 심어주고 있는데 주고 나서 하나 개발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지배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또 빅데이터 같은 것도 그렇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하드웨어만 만들어서는 하청업체를 전락하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키포인트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글이나 아니면 애플이 자동차에 들어온 이유가 앞으로는 자동차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가전제품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킹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안이라든지 차폐를 제대로 시켜서 막아줄 것인가에 대한 거. 이것도 어두운 부분이 그만큼 더 껌껌해진다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자동차 급발진도 해결이 지금 안 된 상황에서 이거 지금 해킹에 대한 것들이 누적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영화에서 살인에 대한 것들도 아마 보편화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다는 것들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0년의 법적 구조적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고 있고요. 자동차가 앞으로는 1, 20년 있으면은 차도 내연기관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연료전지, 정비업자는 죽으려고 합니다. 이게 장난이 아닌 거야, 기술이요. 왜냐?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프터마켓 시장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다는 거. 차도 어떤 차인지 시스템이 완전히 틀린 차들이 혼재되는 시대. 또 이런 자율주행차까지 길거리에 돌아다니게 되면 상당히 이제 복잡한 시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3, 40년 이내에 등장을 한다. 이렇게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처리에 대한 것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개념은 이런 것들은 한번 요새 이제 나오는 용어가 퓨전, 하이브리드, 크로스오버, 컨버전스. 이 차를 대변하는 명칭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만큼 신개념으로 자동차가 복합 모델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가 본격적인 융합 모델로 등장을 하는 시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율주행차도 그러한 융합 모델 중에서 하나의 먹거리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이 진행 여부는 사실 이 발표되는 것보다도 좀 느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복잡하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사항 받도록 하고요. 일단 발표 자체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